앤디스 픽. 안녕하세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 앤디스 픽의 김수영입니다. 네, 시간이 참 너무나 빠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고요. 신정이 아닌 구정이 지나야 진짜 새해라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시간의 흐름을 눌러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 이제는 3월을 넘어서 4월. 게다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연하게 가셔버린 추위를 뒤로한 따뜻한 날씨를 뽐내는 봄이 찾아와 버렸어요. 한창 벚꽃이 만발해 있는 요즘인데요. 어떻게 벚꽃 구경은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의 모임도 좋고 친구들끼리의 나들이도 좋겠고 무엇보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죠. 굉장히 부러운 이런 시츄에이션인데요. 네, 어쨌든 예전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에 개화됐다고 하니까요. 예정에 있으시다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까는 벌써부터 벚꽃이 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따뜻한 봄 이야기와 그의 조화를 이루는 벚꽃 이야기로 오늘 앤디스 픽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 봄을 채우는 좋은 작품을 또 한 가지 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난 3월 8일에 시작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이 작품인데요. 제목이 좀 길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다면 혹시라도 아실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제가 출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갑자기 부끄럽네. 네, 이 작품을 픽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제가 이 출연하는 공연에 대한 홍보의 목적으로 이 방송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혹은 제가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었는데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겸사겸사 그래서였긴 합니다만 네. 일단 3월 말에서 적어도 4월 말까지 공연되는 작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작 작품에다가 초연작 그리고 또 오늘의 시작을 봄의 기운으로 시작한 만큼 이 봄의 가볍고 나긋한 분위기와 어울릴 만한 온 가족이 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무겁고 극단적인 주제가 아닌 그런 내용의 작품 이런 기준을 놓고 찾다 보니까 정말로 이 작품이 많은 비율로 꽤 높은 비율로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고민들을 뒤로 밀어내고 선택한 작품 바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줄여서 윌윌윌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소중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윌윌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죠. 김현미 작가님과 남궁유진 작곡가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 인사 말씀 혹은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있는 김연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윌윌 작곡을 맡은 남궁유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에 좀 출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컨셉은 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 두 분이 들으시기에 아니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제목이 상당히 길고 뭔가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물론 저희 방송이 스포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내용과 결말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피하는 한도 내에서 이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의 윌리엄과 네. 윌리엄의 네, 그렇죠? 윌리엄들은 네네. 이게 세 가지 윌리엄이 이제 합쳐져 있는 이름인데요. 네. 저희가 당연히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셰익스피어의 윌리엄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과 헨리의 이름에 있는 윌리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윌리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극장으로 와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굳이 그냥 마지막 윌리엄들을 제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쩌면 윌리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작곡가님과 이제 김수영 배우님도 함께 윌리엄인 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 이 제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의 그냥 윌리엄을 뭐 공연 안에 있는 뭐 그 캐릭터에 대한 윌리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어떤 그 인물이 굉장한 어떤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를 대변하는 윌리엄일 수도 있고, 또한 비단 그 두 가지의 어떤 객체뿐만이 아닌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살아 숨쉬는 모두가 윌리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 분목적인 어떤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작곡가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합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품이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앤디스픽 제5회 픽인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컴퍼니 일상적 제작, 그리고 김현미 극본, 남궁유진 작곡, 김은영 연출, 박윤솔 음악감독,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날아갔죠? 네. 어려운 발음이에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3년 3월 8일에 시작해서 5월 28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공연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멤버들이 이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그 뭐랄까 그 창작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공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뭐 쇼케이스 형식을 빌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작업들부터 정말 하나하나 정말 한 스텝 투 스텝 밟아온 그런 장본인들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인데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청춘소음처럼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작품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서 본 공연까지 올려낸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의지와 뭔가 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의지의 한국인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들이 건넨 셰익스피어의 유물 덕분에 난생 처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아버지인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 역에는 원종환 이경수 배우, 그리고 저 김수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과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원하는 모든 걸 가져다주는 미지의 신사 H 역에는 주민진, 김지철, 황휘 배우가,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로 어느 순간 런던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소년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 역에는 임규형, 황순종, 김지웅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캐릭터 둘 이름에서 윌리엄 나왔죠? 그쵸? 자, 윌리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작품의 이야기는요 극중극 아니면 뭐 서사극 같은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무엘과 H와 헨리인데 정작 그들은 그 인물들이 아닌 그들을 연기한다는 배우라 지칭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죠. 이 작품의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보기에 앞서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넘버 한 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의 첫 곡, 어떤 재판. 비 내리는 런던의 거리, 밤낮 없는 방짓기 소리, 부르주아의 피사냥수, 노동자들의 악취가 뒤섞인 런던의 거리,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도시,
사라진 신분제 사라지지 않았네. 도시의 기계 소리를 덮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모두 궁금해하는 진실, 런던 최고의 스캔들. 코벤트 가든 한 극장에 올려진 셰익스피어의 미공개 작품, 이것이 진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사건은 연극 보르티게른이 셰익스피어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셰익스피어 추종자들의 이의 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96년 4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논란의 작품 보르티게른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바이런과 블레이크의 아름다운 시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펜과 잉크만으로 모든 걸 가졌던 작가들의 시대, 그때의 펜과 잉크조차도 갖기 어렵던 누군가도 있었네. 바로 이 사람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전 가난뱅이 여행 작가였던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 역을 맡았습니다. 전 학교에서도 포기한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 역을 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셰익스피어의 물건들, 모두가 놀란 위대한 발견, 그렇게 공개되어 버린 그의 미공개작. 보르티게른. 이 작품은 대단한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썩 재밌진 않았지만 모두가 이 훌륭해야만 하는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이름값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맞다면 정말 돈과 명예와 영광 한 번에 거머쥐겠지. 하지만 모든 게 거짓, 누군가 위작을 썼다면 전부 뺏기게 될걸, 추방을 당하게 될걸, 감옥에 갇히게 될걸, 밤새도록 토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모두 궁금해하는 진실, 런던 최고의 스캔들. 진짜라기엔 가짜라기엔 진짜 같은 작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 시작돼. 이 모든 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 네, 어떤 재판이란 곡이었고요. 자, 원종환, 황휘, 황순종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자, 물론 극을 공연하는 데 있어서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긴 하지만 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극 속의 인물들이 주도해서 맺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극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 인물을 연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게 참 저는 특이했거든요. 자,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네, 이게 저희가 형식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게 됐을 때 의문인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흥미롭게 다가왔던 주제 하나는 왜 이 아이가 위조를 하게 됐을까라는 사실과 왜 그 시대가 얘 이렇게 허접한 유물들을 만들어낸 위조품들을 어떻게 믿어버렸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의 이야기로만
제가 이거 흥미를 가졌다면 이거 약간 추리극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네, 추리극. 네, 제가 두 번째 왔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쳐보고자 하면서 이 헨리가 이 위조를 했을 당시에 이 위조품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 사회적 현실을 같이 가져가고자 하면서 약간 이 아이의 이야기는 안쪽 이제 액자 안으로 넣고 그 바깥에는 이제 시대를 설명하거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 성향이나 뭐 그 시대의 셰익스피어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걸쳐주면서 이 아이의 성장기가 헨리의 이런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러한 시대랑 만나서 어떤 사건이 되어 버리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앞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H가 혼자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네. 살롱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딱 그 시대를 좀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넣어 보면서 이제 이런 구조가 좀 자연스럽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액자 안과 밖이라는 어떤 표현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네. 대한 부연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액자 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헨리 아일랜드와 사무엘 아일랜드의 네. 이제 요거 유물을 발견하고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하는 거기까지 간 이야기가 액자 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액자 밖의 이야기들은 이제 이들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대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네,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방송하면서 또 계속 제가 부탁드리겠지만 뭐 작가님 말씀하실 때 작가님께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작가님 말씀하실 때 작가님께서 이렇게 싹 들어와서 부연 설명해 주셔도 너무나 좋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막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도요. 자, 이 어떤 재판이라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은 극 중의 인물들이 아니라 극 중의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노래인 만큼 곡의 분위기 자체도 이제 그 지금 들으신 어떤 재판과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재판의 곡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이 곡을 제외한 정말 본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속에서의 그 수많은 곡들의 느낌, 이게 서로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걸로 제가 생각해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과 끝에는 저도 서술자 입장에서 써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톤이나 말하는 화법, 음악으로 말하는 화법 자체가 중간에 2번부터 어쨌든 그 다음 마지막 넘버 전까지 넘버들과는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헨리의 곡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막 이야기를 막 상상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관객들이 같이 볼 수 있어야 얘가 얼마나 상상력이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장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했고 뭐 아무래도 사무엘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선을 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색채감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중간과 이제 양 끝으로는. 네, 이제 뭐 여러분 저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누군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헨리가 누군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제 재판이죠. 이 재판으로 윌윌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셰익스피어. 정말 이 작가 이름은 아니죠. 작품은 잘 몰라도 셰익스피어란 사람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유명한 작가죠. 자, 그가 남긴 작품들의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인류의 예술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햄릿, 맥베드, 리어왕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또 이쪽 연극사나 혹은 뭐 연극영화과 뭐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거의 바이블 같은 그런 작품들을 써낸 작가인데요. 자, 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들 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작품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과 헨리에게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고요. 헨리가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이죠. 그런데 자, 이 작품들이 이 부자에게서 나온 작품들이 진품이 아닌 위조품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곡이 이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는 곡이 좀 전에 들으신 어떤 재판이라는 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물건들이 완벽한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들 헨리죠. 헨리 아일랜드예요. 헨리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아버지 사무엘
그리고 그 옆에 이 위조 사건의 주동자라고 지목되어 있는 묵묵부답인 채로 앉아있는 헨리 아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었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정말 멋진 글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헨리는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펼쳐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에겐 재능도 있어요. 엄청난 상상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독특한 재능을 학교의 선생님들은 별다른 종류의 이상한 행동과 사고로 판단하기 일쑤였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 사무엘조차 아들을 별종이라 생각해서 내 아들이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은요, 절대로 계획대로 혹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죠. 셰익스피어의 고향으로 지필의 영감을 찾기 위해 떠나려던 사무엘의 앞에 헨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프랑스 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어야 할 아이가 또다시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컴백하게 된 거죠. 이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헨리가 또 말썽을 피웠다는 생각에 어이상실하고요, 답답하고요, 이런 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로서 양육이라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양육이란 것 때문에 자신이 막 펼치고 싶은 예술가의 삶에 막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실은 근데 그쵸, 아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는 아버지의 당연한 건데, 예술 참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참 아버지가 굉장히 이기적인 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쵸, 재능충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그냥 딴 데서 막 이유를 찾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헨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이지만 자신이 담고 싶은, 그리고 자신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물건들과 자신의 서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자신의 오래된 방을 사랑합니다. 헨리의 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막 옛날 기사들의 투구, 뭐 장검, 그다음에 무슨 뭐 옛날 그 멋진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들, 뭐 이런 것들, 먼지 막 쌓이고 막 그런, 어찌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창고 같은 방인데 사실은 헨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보물 창고, 창고인데 보물 창고 같은 방이죠. 그래서 그 방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빠의 행복을 바랍니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심 효자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아이죠. 야, 진짜 사무엘은 정말 아들 잘 얻었어요. 근데 아니, 아버지가 몰라.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정말 이런 아들이 어딨어, 그쵸? 근데 제가 사무엘 하고 있긴 하지만 참 이거 일찍 알았으면, 그쵸? 웃음으로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근데 키우기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너무나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영감을 얻은 사무엘은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의 부처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행복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헨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유로울 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됨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마치 아빠와 자신의 공통 분모가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헨리는 장난 삼아서 셰익스피어의 필체와 친필 사인을 흉내내서 소네트를 완성해냅니다. 그에게는 그저 장난이었을 뿐인데 세상에 이 사무엘이 그 소네트를 보고 완전 무지성으로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원본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물건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지 아들 헨리를 추궁합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 당시 셰익스피어는 요즘 말로 칭하자면 레전드였고요. 그리고 그의 숨겨진 혹은 미발표된 작품을 갖게 된다는 건, 소유하게 된다는 건 정말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 당첨 같은 엄청난 사건이니까요. 사실 여기서 헨리가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재판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네, 그죠? 거기서 아빠 그거 제 장난이에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헨리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 아버지가 소네트 원본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HC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소네트가 진품이라고 그 HC가 아버지에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런 제목 있잖아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거짓말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그죠? 이게 뭔가 나중에 큰 그 사건으로 벌어지는 이 단초가 되는 것 같은데 참 그쵸? 참 놀라게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짓말 해본 적 있으세요? 뭔가 내가 거짓말했는데 막 엄청 커진 일들 막 이런 거 있으세요?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쓰는 것도 거짓말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시작했는데 사건이 커져서 공연이 됐어요. 괜찮네. 좋으네요. 네. 했어, 하나 했다. 좋습니다. 네. 갑자기 방송이 매끄럽게 더 매끄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쓴 저서는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의 부처라는 책이죠. 너무 호평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같은 윌리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막 위대한 글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 윌리엄 가문의 글은 뭐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떻게 대대로 이렇게 엉망일 수 있냐며 아주 KO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낙담받아 못해 자존감이 막 바닥을 막 치게 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헨리. 자, 아까 말씀드렸죠. 헨리는 아빠를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저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올려주고 싶어서 또다시 위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그 윌리엄이 아닌데. WILIAM 벨이 하나 빠진 윌리엄 내게 없는 애는 like 아무도 내 글을 좋아하지 않아. WILIAM 엘이 하나 빠진 윌리엄 내게 없는 애는 굿럭의 행운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 리터러리 밸류 문학성은 물론이고 리리컬 노래같이 서정적인 문장들과 모든 게 완벽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죄는 어딘가 모자란 무언가 부족한 윌리엄 섬을 그의 가문에서 진짜 작가 같은 건 절대 나올 수 없어. 그의 가문이 잃어버린 에른 리브 재능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문학계를 떠나는 방법을 잊은 듯하다. 우리 이름에 엘이 하나 빠진 이유 그걸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야기. 애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찾아. 이야기에선 불가능이란 없으니까.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진 셰익스피어가 스스로 템즈강에 몸을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지켜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의 목숨과 문학을 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에. W-I-L-I-A-M 엘이 하나 빠진 이유. 셰익스피어에게 선물할 라이프. 나 셰익스피어는 내게 새 생명을 선물한 생명의 은인인 아일랜드 가문을 평생 친구로 곁에 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몇몇의 문건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문학을 수호한 아일랜드 가문.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서 H씨가 널 찾아온 거로구나. 우린 셰익스피어를 살린 윌리엄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이니까. 맞아요, 아빠.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 여기 보면은 셰익스피어가 우리한테 권리 양도를 한 문건들이 더 있다고. 이거 유언장이지. 이 유언장에 적혀 있는데 우리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난 우리 소유가 될 문건들이 뭔지 너무 궁금하구나. 이 중요한 유언장을 제 값비싼 상자에 보관해야지. 빌리. 거짓말이지만 이제는 진실이 되어야만 하는 이야기. 네,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엘이 하나 빠진 윌리엄이었고요. 이경수, 김지웅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를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빠인 사무엘을 위한 아들 헨리의 셰익스피어 위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아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막 좋아하는 거 느끼셨나요?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윌리엄!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의 분위기예요. 네? 단 한 번도 아들의 애칭을 불러주지 않았던 아빠가 처음으로 매일매일 윌리엄 이러다가 이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에게 윌리라는 애칭을 사용합니다. 이 극을 통틀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그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헨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급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규정 지은 건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기쁨, 이런 행복감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조차 흐리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이 가능하냐는 거죠. 물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에 입각한 얘기예요. 정말로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위조를 한 게 맞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위조를 한 게 맞고 H씨라는 인물도 가공해서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너무 좋죠. 내가 만약에 아빠인데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좀 유치한 표현으로 이제 나쁜 길로 발을 들이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해를 하셨다면 어떠한 해석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보는 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두 분에게 뭐 각자 정말 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과 감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맹목적으로 사랑해서 했다라는 게 처음엔 이해가 진짜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걸렸냐면 저는 약간 쫄보여가지고 뒷일이 무서워서 이거 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법적으로 그쵸. 잘못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의 고민은 들었는데 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헨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릇이 되게 큰가? 라고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맹목적으로 사랑했다라는 이제 요런 관점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쨌든 이 친구가 아직 10대 소년이잖아요. 네네. 10대 소년한테 아빠라는 것은 어쨌든 학교 아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이제 맹목적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그랬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일 수 있었을 것 같고 사실 그 지점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라는 그런 확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인정 욕구.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왜 웃으시죠? 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굴 위해서라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헨리 자체도 본인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또 어떻게 보면 또 네. 하여튼 뭐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이 가야지 내가 이게 좋아져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아까도 작가님 말씀처럼 진짜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런 네.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의미는 같으나 같은- 결이 약간 그렇습니다. 다른 네, 거라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배우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위법과 위법의 반대가 뭐야 갑자기 생각했는데. 합법? 위법과 합법의 사이 경계에서 그냥 줄타기를 할 것 같아요. 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걸리면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뉴스에 바로 나오거든요. 맞네. 아역 배우 출신 김모군 해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범법행위 저질렀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아마 그 경계를 줄타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골머리 썩으면서 살이 빠져가면서 뭔가를 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나쁜 사람인가? 뭔가 너무 계획적인가? 근데 나쁘다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위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쁜 거니까. 왜 헨리는? 그러니까 뭐 헨리는 저희가 이해해 주죠. 나중에 어쨌든 결말에 또 거기에 협당한 그쵸?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헨리야 왜 그랬니? 자,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또 이 작품의 얘기가 아일랜드 부자의 얘기, 그러니까 헨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HC에 대한 이야기를 또 딱 꼬집어서 줄거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헨리의 내면의 자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캐릭터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뻔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작품 내에서의 역할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해설자라는 어떤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네. 근데 보편적으로 작품에서 해설자라고 규정되는 이런 배역들이 나오면 공연이 시작되면서 네. 나는 해설자예요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그런 걸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작품에서는 사실 이 H라는 사람이 내가 뭐 해설자예요 아니면 내가 누구 내면의 자아예요 아니면 내가 뭐예요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고 불분명하게 특히 처음도 아니에요. 그 헨리가 자신의 상상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네.
그때 이제 스르륵 등장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H라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저 헨리한테 나타난 H부터 그냥 설명을 제 나름의 아, 어떤 해석을 네네네. 해보자면 네, 네. 제가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무슨 일을 할 때라거나 뭔가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갖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살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하소연 클럽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하소연 클럽.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날 분노하게 만든 사람 혹은 그런 일,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막 열받아서 말을 하면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범법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모임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다정한 존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옆에서 그래 라고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헨리도 어쨌든 밖에 나가서나 아빠한테서나 다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자기한테 이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H는 이제 그렇게 헨리의 H로서는 등장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키다리 아저씨와 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키다리 아저씨는 뭔가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지만 네. H씨는 뭐 사실 네. 네. 무조건 지지해주는 네. 다정한 존재. 아, 네. 정말 든든한 벽 같은. 그 벽이라는 게 무슨 아니야, 정말 든든한 산 같은 존재? 뭐 그래야 되나? 네, 약간 버팀목 같은. 버팀목 같은 네, 건데. 그런. 벽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단절 같아서 순간. 깜빡해졌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헨리 H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C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솔로 넘버가 사실은 그 세 명의 인물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솔로 넘버가 있는 거는 사실은 물론 맨 뒤에 이제 그 멋진 그 헨리의 노래 말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솔로 넘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믿으면 거짓도 진실이 되지라는 곡인데 여기서 소개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 제목에서 이 곡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믿으면 거짓도 진실이 되지. 와, 이거 진짜 철학적인 것 같아. 근데 사실 HC가 헨리에게 행하는 역할들이 저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저 제목과 그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고 편하거든요. 막 나름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쇼스토퍼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재미있는 브릿지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편한데 사실 만드실 때 이게 쉽지는 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흥겨움과 단순함 속에 사실 녹아있는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거를 서술자 입장처럼 해서 오프닝이랑 엔딩처럼 써서 보내줬었어요. 근데 뭔가 기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언니가 그 작가님이 제일 앞부분에 H는 다역이 아니다 라고 써져 있던 거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H라고 생각하고 모든 곡을 접근하면 다 어차피 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가사들을 보니까 런던이 제 손아귀에 있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다들 인정받고 싶은 뭔가 나 아는 척, 사교계에서 조금 있어 보이는 척 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소문들이 퍼져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실과 상관없이.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욕망이라면 이 런던이 다 나한테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다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욕망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욕망은 조금 다른 결의 욕망이니까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흥겹고 즐거워 보이고 뭔가 소나기에 너무 막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런 노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흥겨운 장면을 보고서 이게 딱 지나갔는데 나 너무 웃고 즐거웠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그 노래에서 사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나조차 약간의 죄책감이 드는 약간 그런 지점들을 사실 건드려 보고 싶어서 일부러 가사도 어떤 약간 가사 이렇게 쓰지 않고 말을 반복한다거나 조금 더 댄스 브레이크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들은 이제 헨리와 사무엘 각자 스스로가 하고 있지만 뭐 사실 또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거는 HC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뭐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저도 부연 설명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작곡가님께서 H는 다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HC라는 사람이 저희 이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미지의 신사예요. 정말 누구인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사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HC라는 사람의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극 중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배역, 다역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역이 아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다 모두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인격체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뒤에 스포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로의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공연되고 있는 밀비밀을 바로 보러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네. 저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생활은 큰 변화를 맞습니다. 헨리는 셰익스피어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두 부자의 가문인 아일랜드 가문이 셰익스피어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윌리엄 씨의 가문이며 그들은 그의 후손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몇의 문건을 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사무엘이 전달받을 진품 같은 위작을 쉼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셰익스피어가 그 사무엘하고 헨리네 그 가문에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그 미공개 작품들을 주겠다. 기증하겠다. 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 선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로또 당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은 완전히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품 같은 위작이죠. 하지만 누가 봐도 진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보물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고 그 보물들 덕분에 이 사무엘은 당시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에게 화제의 인물이 되면서 그의 형편없는 글마저 걸작으로 칭송받게 되는 그의 말을 빌어서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유명 작가이자 셀럽이 되게 됩니다. 참 사실 이게 뭐 그때 당시의 일이긴 하지만 뭐 요즘에도 사실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이래서 이제 이렇게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위작을 만들어내는 헨리는 이제는 보르티게른이라는 희곡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릅니다. 자, 소네트 같은 단편이 아닌 이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고 긴 연극 때문에 써낸 거죠. 네, 이 사람의 이 친구의 유조 행각이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헨리의 위조 행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HC의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의 글은 사실 형편이 없어. 그가 이렇게 잘 된 건 다 네 덕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네 덕분이야. 나는 사무엘의 얘기보다는 네 얘기가 더 마음에 드니까 세상에 너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얘기들을 HC가 넌지시 건네죠. 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또 사실 헨리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완성한 다음에 이 저자의 이름을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적기 직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사실 그런 소망이 있더라도 아빠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글은 봐주지 않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실 저 이때 되게 좀 마음 아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 이름을 써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빠는 이 내용이 뭔지도 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이름이 있으면 이거 뭐 엉망일 거야 하고 그냥 거의 아웃 오브 안중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좀 야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그래서 그것도 속상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지우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이름을 적어요. 그러니까 또 위장을 만들어낸 건데 이 슬픈 행동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시작되는 위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작품, 그 재판의 중심이 되는 작품 보르티게른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재판은 점점 요동치게 됩니다. 위장 논란에 대해 이 재판장과 이 세상은 사무엘과 헨리를 조우기 시작하고 모든 유물의 전달자인 H씨에게로부터 이 문건들이 진짜라는 증언을 확보하길 요구합니다. 점점 구석으로 몰려가는 사무엘은 H씨에게 증인 출석을 부탁하는 연락을 취해보지만 H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헨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할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 헨리 역시 이런 상황에 대신에 출석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편지에 이 참석 불가 통보에 대한 답장만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시간에 예상치 못했던, 예상할 수 있었으나 두 사람만 그러지 못했던 폭풍이 밀어닥치면서 헨리와 사무엘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또 행동합니다. 아빠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위조가 너무나 큰 사건으로 변질되어버려 괴로워하는 헨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생애 처음으로 얻은 유명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처해진 사무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헨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H는 남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두 부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재판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었습니다. 아빠, H씨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랑 얘기하려면 H씨가 필요했어요. 아빠 그 사람 편지에 꼬박꼬박 답장했잖아요. 항상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만! 제발 좀 그만! 이거 전부 진짜야. 아까 그 사람 진짜 H씨고. 알았어? 한 번만 당신이 날 봐줬으면 했어. 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어. 아니 의미가 있긴 했던 건지 그냥 당신의 꿈에 방해가 되는 그저 귀찮고 하찮은 아들이었던 건지 그게 궁금했어. 밤처럼 가만히 늙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두려운 건 다 읽어버린 책처럼 그저 그런 인생은 싫어. 난 항상 이런 순간을 꿈꿨어. 모두가 나를 알고 환호하는 순간 다 잃어버릴 순 없어. 당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아무도 한 번만 나를 봐줘.
그대로 돌아갈 순 없어. 이 기회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 윌리엄, 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이거 다 진짜 셰익스피어야.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당신은 나를 몰라. 아니 당신은 알고 싶지도 않잖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세 번째 곡 윌리엄과 윌리엄의 이야기, 임규영 배우와 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전체가 제 노래를 못 듣겠어요.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시간을 잘 채우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자, 저는 이제 뭐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이지만 뭐 트리플 캐스트이다 보니까 관람객 모드로 공연을 볼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출연하는 작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흐름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라든지 음악의 전개라든지, 사실 이제 창작 초연 작품들은 이게 보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뭐가 나는 느낌도 있는 구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처음 올라가는 작품들이니까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유기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뭐 한 총 3회 정도의 쇼케이스 형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이 창작 개발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제 입장에서는 작가님이 엄청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곡 쓸 때 되게 좋았어요. 여기 요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봐도 돼요 했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해봤고, 그리고 언제 우리 이제 쇼케이스 때 새 배우님 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도 아니까 상상하기도 좋고 쓸 때. 그리고 뭐 원체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긴밀하게 붙어서 작업을 많이 했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걸 배우분들 이제 독해 때부터 만났을 때 제가 해석한 어떤 캐릭터가 있을 것이고 작곡가가 해석한 캐릭터가 있을 것인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그리고 중간에 연출님께서 이러이러한 해설을 같이 해주시면서 제가 뭐 50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그게 뭐 80이 되어가는 과정, 90 이런 느낌의 과정들을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진짜 처음에는 저희 협업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연출님이나 지금 무대가 있으니까 저희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다른 창작진들까지 2차 창작도 더해지고 마지막에 배우들까지 붙으면서 되게 그런 시너지들을 저희가 확확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지금 무대에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배우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머릿속에 뛰어다니는 캐릭터와 무대에서 구현되는 게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껴지는 게 어쨌든 이 협업이라는 단계에서 진짜 긴밀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저희 창작진들이 정말 긴밀하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가
각자 다른 파트인데 이 파트들이 하나로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저희 뭐 둘뿐만 아니고 막 연출님, 맞아요. 음악 감독님 이렇게 넷이 어쨌든 뭐 각자 즐겁고. 저도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도 소통하고 네네. 이게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전화 통화를 정말 얼마나 저는 했는지. 정말 많은 이렇게 막 X자로 막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넷이 만나면 막 차가 끊기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참 보게 됐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다 하지만 진짜 이렇게 긴밀하게 계속 막 같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계속 뭔가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순기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막 좋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놀라실 게 이제 뭐 긁는 소리가 나고 뭐 한숨 소리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예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아이가 저희 녹음할 때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오늘따라 저희들은 너무 좋아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데리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게 된다면 꼭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시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혹여나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름이 산입니다. 산이. 산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산이가 바닥을 긁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겠지만요. 이 이야기가 이제 18세기 말 런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어쩌면은 요즘 세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사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모두가 믿으면 거짓도 진실이 되지. 뭐 믿고자 하는 걸 진실로 만들면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로 상관없어라는 가사가 저는 이 작품을 전체를 관통하는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 군중 심리에 놀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디스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맞나요? 질문이 그냥 답이 되어버렸나요? 작가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뉴스 기사 같은 거 밑에 댓글 보면은 맞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판단하기도 무섭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게 HC의 솔로곡에 나오는 맞습니다. 가사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 질문 중에 내포된 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곡인데 네. 굉장히 재즈한, 굉장히 펑키한 그런 곡에서 막 H가 막 춤을 막 추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이게 욕망의 입장에서 너무 신나잖아요. 제가 쥐고 신나죠. 흔드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신나면서도 또 이제 진짜 생각해 볼 거리가 많게 되는. 네, 일상적 컴퍼니 왜 이 노래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하지만, 공연장 와서 들으시라는 또 이제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결말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모두가 불행하다? 아니야. 이게 불행하다보단 조금 더 원초적인 표현을 하자면 모두가 참 안 됐다. 안 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 욕구잖아요. 그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헨리가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또 사무엘이 이 세상에 바라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의 결핍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촌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뭐 인정 욕구, 뭐 결핍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그래도 괜찮아 그게 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도 아름다울지 몰라 딱 여기가 맨날 담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같이 관객분들도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부러운 것도 많고 아니면 내가 되게 못나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 모두의 인생은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이니까 네, 요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그 작품의 가사입니다. 네, 저희 그 헨리가 항상 얘기하는 헨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 저도 이제 같은 부분에 유진 작곡가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냥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저희도 이 작품을 쓰기 전에는 이 작품을 되게 잘하고 싶고 누군가 우리 작품을 많이 봐주고 막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컨택하게 된 것도 너무 크거든요. 다른 소재들 중에서. 왜냐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마음밭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하는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까지 되게 많은 시간을 거쳐보면서 어떨 때는 헨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떨 때는 사무엘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채로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됐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무대에 올려놓고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헨리의 마음으로 저희가 무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정 이런 거또 물론 너무 중요하고 우리한테 컸지만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놓고 이거 우리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 되게 됐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하는 순간 우린 행복했다. 이걸로 되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한 시절을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 좀 행복하고 저희의 이런 마음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들으셨던 그 윌리엄과 윌리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딴 얘기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절실하면 정말 그 절실한 만큼의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저희 창작진분들의 절실함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코멘트. 절실함이 있는데. 정말 절실함으로 시작했던 그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 절실함이 결실을 맺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먼저 하세요. 금방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약간 헨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장에 와도 이제 헨리 마음을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무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와도 그거를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진짜 나 이대로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되게 작은 위로처럼 건네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싶은 몫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진짜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배우들과 너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저 그 마음이 다 느껴질 거라고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분의 우문 현답에 네, 저의 우문에 엄청난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탄 가득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자, 윌리엄과 윌리엄들 다음 달까지 공연이 됩니다. 공연을 보시고픈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2관으로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연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들려드린 노래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인용했던 가사들 이외에 정말로 들었을 때 공감이 되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음악 자체도 그 가사와 절대 뭔가 반대되지 않는 그 가사를 정말 잘 살려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멜로디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윌리엄과 윌리엄들 꼭 보러 와주시고 또 잘 돼야 됩니다. 재연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기왕 홍보하는 거 제가 제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네, 잘 돼서 홍보부 재연 사면 가야 됩니다. 네, 절실함이 있어요. 저희는요.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의 게스트 네 김현미 작가님과 남유진 작곡가님이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마지막 곡으로는요 극중 사무엘이 부르는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을 원종환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앤디스픽 PD 인일규 진행 대본 구성의 김소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행을 갈 거야. 셰익스피어의 고향으로. 저도 같이 가요. 아빠, 학교에서 셰익스피어를 공부했어요. 전요 햄릿이 우유부단하다는 사실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숙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간다. 리처드 3세. 전 리처드 3세가 제일 좋았어요. 리처드 16세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에 유령까지 나왔으면 더 완벽한 스릴러가 됐을 거예요. 리어 왕 그리고 이 리어 왕은 부모 자식 간의 불통이 가져온 비극이 아니냐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윌리엄! 제발 조용히 좀 해줄 수 없겠니? 왔어! 드디어 왔어! 풍경 셰익스피어가 보던 풍경, 그가 보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다. 벤치 느껴져 뭔가 다른 기운. 위대한 그리 탄생한 이곳,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온다 왔다. 사무엘의 여행기 소문, 무릎으로 전해지는 장화밭의 통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 이곳의 풍경은 마치 최고당 최고.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영감, 셰익스피어가 받던 영감. 글을 쓸 땐 환경이 역시 중요한 거야. 내 재능이 영감을 만나 이제 멈출 수 없게 됐어. 그래, 나에겐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내 글은 절대 하찮지가 않아. 아직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했을 뿐이야. 손끝으로 전해지는 짜릿한 전율, 이거 봐. 이렇게 멋진 문장도 쓸 줄 안다니까. 스트래트포드 upon Avon, 내밀어온 꿈을 이뤄줘 종이들이 춤추네. Shake it 모든 것이 날 응원해. 걱정거리도 잠재우는 이곳, 세상이 침묵하면 들려오는 내 아내의 얘기를 드디어 날 증명할 기회를 얻은 거야. 무슨 기회? 최고의 작가란 걸 증명